불시 숙소 점검 중 병사의 온몸을 뒤덮은 끔찍한 피멍을 발견한 투스타 여군 사단장. 전쟁 영웅 대대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고문 행각을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새벽 공기는 칼날 그 자체였다. 숨을 들이켤 때마다 폐부 깊숙이 얼어붙은 바늘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철의 분지에서 겨울은 끝나지 않는 전쟁과도 같았다. 육군 제7보병사단 이기자 부대.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험준한 최전방을 지키는 강철의 부대였다. 그리고 그 강철의 부대를 지휘하는 이는 더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여인이었다. 사단장님, 오늘 일정은 사령부 화상회의로 시작하여. 관사에서 막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사단장, 소장 천지인의 앞에서 참모장인 문장군이 아침 보고를 시작하려 할 때였다. 천지인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문장군, 오늘 아침 회의 전부 취소하게. 예. 하지만 사단장님, 군단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군단장님께는 내가 따로 보고 올리지. 지금 즉시 지휘 통제실에 연락해서 오늘 나의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우라고 하게. 천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별 2개를 단 여성 장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목받기 충분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성별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럼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전방 소초 GOP 말고 사단 직할대 밑에 있는 독수리 대대 있지 않은가? 아, 독수리 대대 말입니까? 마강일 중령이 지휘하는 그곳 말입니다. 참모장의 얼굴에 미묘한 애미 스쳤다. 독수리 대대장 마강일 중령. 그는 군내에서도 유명 인사였다. 과거 해외 파병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았고 살아있는 전쟁 영웅으로 불리며 각종 매체에도 소개된 인물이었다. 그의 대대는 늘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고 겉으로 보기엔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부대였다. 오늘 그 독수리 대대로 불시 방문을 나간다. 자네와 나 그리고 수행부관. 딱 셋만 움직이지. 가서 아침 점호부터 저녁 취침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볼 생각이야. 사단장님, 지금 가시면 이제 막 기상 시간일 텐데 너무 이른 시각이 아닙니까? 이른가? 적은 우리가 이르다고 기다려주지 않네. 그리고 난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민낯이 보고 싶은 거야. 준비하게. 천지인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젯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전 사단장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소원 수리함에서 발견된 짧은 쪽지 때문이었다. 살려주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발신인도 부대도 사연도 없는 단 한마디. 하지만 꾹꾹 눌러 쓴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천지인의 심장을 밤새도록 두드렸다. 그녀는 사단의 모든 부대 기록을 밤새 검토했다. 그러다 유독 눈에 걸리는 한 곳이 있었다. 바로 독수리 대대였다. 너무나 완벽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명의 관심 병사 보고도 없었다. 심지어 소원 수리함조차 늘 비어 있었다. 훈련 성과는 언제나 만점이었고 부대 환경은 늘 신품처럼 관리되었다. 천지인은 직감했다.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하게 보이도록 감추고 있을 뿐이다. 사단 지휘부에서 가장 빠른 기동 차량인 지휘용 장갑차가 어둠을 가르고 화천의 샛길을 달렸다. 공식적인 지휘 차량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차량이었다. 독수리 대대 위병소의 초병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검은색 장갑차에 당황했다. 정차하십시오. 암구어 확인. 조수석에서 내린 수행부관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초병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충성. 이 기자. 조용히. 사단장님이시다. 지금 즉시 대대 상황실로 연결하고 대대장 및 주임원사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새벽 6시. 독수리 대대의 아침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닌 폭풍 전야의 긴장된 침묵에 가까웠다. 독수리 대대 본부. 불과 15분 만에 전투복을 챙겨 입고 달려 나온 대대장 중령 마강일의 얼굴은 놀라움과 과도한 환희로 상기되어 있었다. 충성. 이 기자. 사단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미리 말씀 주셨으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강일은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훈장으로 빛나는 가슴팍을 가진 그야말로 영웅의 표본 같은 사내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를 울릴 듯 힘찼다. 마 중령. 자네 부하들 아침 기상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불쑥 찾아왔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군. 천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마 중령의 과장된 환대를 한쪽 눈으로 흘려보내며 상황실 내부를 훑어봤다. 아닙니다. 사단장님의 방문은 언제나 저희 부대의 영광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늘 아침 점호는 연병장에서. 아니, 연병장 점호는 됐네. 천지인이 마 중령의 말을 잘랐다. 오늘은 내가 직접 병사들 숙소를 돌며 점호를 하겠네. 내 아들 같은 병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고 일어나는지 부모의 마음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예. 아, 숙소. 말입니까? 마 중령의 눈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 미세한 동요를 천지인의 매서운 눈이 놓칠 리 없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독수리 대대 생활관은 사단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자, 이쪽으로. 황 상사. 뭐하나. 어서 사단장님을 안내해. 마 중령의 고함에 덩치 큰 상사 한 명이 튀어나왔다. 대대의 행정보급관이자 실질적인 살림꾼 상사 황기태였다. 그는 뱀처럼 가늘고 긴 눈에 비굴할 정도로 깍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불시 점검이 시작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수리 대대의 생활관은 완벽했다. 먼지 하나 없는 복도, 칼처럼 각 잡힌 침구, 개인 화기암과 관물대의 정돈 상태까지 마치 사단장 방문을 위해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했다. 천지인은 첫 번째 생활관 문을 열었다. 일어나. 그녀의 낮은 말에 침상에서 자고 있던 병사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총원 기상.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이 기자. 분대장의 우렁찬 구령에 병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반갑다. 제7보병 사단장이다. 밤새 편히 쉬었나? 예, 그렇습니다. 병사들의 합창 같은 대답이 터져 나왔다. 그래. 아침 식사 메뉴는 뭔가? 오늘 아침은 소고기 묵국과 쌀밥 그리고 분대장이 막힘없이 메뉴를 읊었다. 천지인은 병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모두 앳되고 건강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잘 조종되는 인형처럼 정해진 대답만을 내뱉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단장님, 보시다시피 저희 대대 병사들은 군기가. 마강일 중령이 자랑스럽게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마 중령. 천지인이 다시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는 잠시 밖에서 기다리게. 황 상사도. 참모장과 부관도 모두 나가 있어. 예. 사단장님, 그게 무슨. 나는 지금 지휘관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내 아들들과 이야기하고 싶네.
지휘관들은 좀 빠져주게. 단호한 명령이었다. 마강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역시 이 기자의 어머니라는 별명답으십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생활관 안에는 천지인과 10명 남짓한 병사들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얼어붙어 있었다. 천지인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등병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뭔가? 이병. 한결에. 그래, 한결의 이병. 집은 어딘가?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예. 서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시선은 천지인의 어깨 너머 닫힌 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문 밖에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천지인은 한겨레의 관물대를 천천히 열었다. 가지런히 개어진 전투복과 속옷, 그리고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는 모습이 어머니를 꼭 닮았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너무나 정상이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천지인은 다른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세 번째 생활관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한 정돈 상태, 완벽한 암기, 그리고 완벽하게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지? 나를? 아니면 문 밖에 서 있는 저들을? 그녀가 마지막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어둡고 구석진 곳에 있었다. 분대장은 다른 병사들보다 유난히 긴장한 듯 보였다. 총원 기상, 사단장님께 대하여. 됐다. 그냥 편히 있어. 천지인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을 발견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침상 발치에 꼿꼿이 서 있었지만 유독 한 병사만 침상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병사들처럼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휘청거렸다. 이름이 뭔가? 천지인이 그 병사에게 물었다. 일병. 김하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단장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고개 들게. 고개 들라고 했다. 천지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금속성이 실렸다. 김하늘 일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지인은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조명빛에 스쳐 지나간 그의 왼쪽 뺨. 그곳에는 검붉은색의 거대한 피멍이 들어 있었다. 급하게 화장품 같은 것으로 덧칠하려 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아래의 끔찍한 상처를 감추지는 못했다. 생활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이건. 분대장이 당황해서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다. 어젯밤에 김일병이 침상에서 굴러떨어져서. 천지인은 분대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김하늘 일병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군홧발이 시멘트 바닥을 누르는 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김하늘 일병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 돌렸다. 침상에서 떨어져서 생긴 멍이. 이렇단 말인가. 그녀의 눈은 뺨의 멍에서 끝나지 않았다. 김일병이 입고 있던 활동복 소매, 그 밖으로 삐져나온 팔목에도 시퍼런 자국들이 띠처럼 둘러져 있었다. 마치 밧줄로 묶였다가 풀린 것처럼. 천지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누가 그랬지? 천지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생활관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하늘 일병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괜찮다. 말해보게. 이 사단장이 여기 있네. 누가 그랬지? 천지인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러나 김일병은 오히려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훈련 중에 천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떤 훈련을 새벽에 생활관에서 그것도 얼굴과 팔목만 골라서 한단 말인가. 그것이. 김일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그 모습은 공포의 근원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사단장의 존재조차 방패가 되지 못하는 절망의 표상이었다. 천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김일병의 어깨를 토닥인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생활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 밖에는 대대장 마강일 중령과 행정보급관 황귀태 상사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천지인의 얼음장 같은 표정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다. 사단장님, 병사들과의 면담은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아침 식사를. 마강일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천지인은 대답 대신 곁에 있던 수행부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사단 헌병대와 감찰 참모실에 연락하게. 전원 전투장구 갖춰서 독수리 대대로 집합하라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사단장님, 그게 무슨. 그리고 문장군. 천지인은 참모장을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부로 독수리 대대 전 병력과 간부를 원 위치시킨다. 부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이 시간부로 독수리 대대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하겠네. 사단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강일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사단장이 예하 대대의 지휘권을 현장에서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중대 사안이었다. 제게 무슨 결례가 있었다면? 마중령. 천지인이 마강일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키는 마중령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구의 마강일을 압도했다. 천지인은 자신의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차가운 손으로 김하늘 일병의 뺨을 덮고 있던 화장품을 거칠게 닦아냈다. 이게 보이는가? 마강일과 황귀태의 눈앞에 김일병의 끔찍한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네는 전쟁 영웅이라고 했지. 그래, 적에게는 영웅이었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자기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니, 자기 부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지휘관으로밖에 보이지 않네. 오해입니다, 사단장님. 저 병사가 원래. 닥치게. 천지인의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얼음 여왕이 처음으로 보인 격렬한 분노였다. 자네들의 완벽한 부대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모조리 파헤쳐 줄 테니까. 천지인은 김하늘 일병을 부축해 일으켰다. 의무실로. 아니, 지금 당장 사단 의무대로 후송 조치하게. 그리고 저 병사가 먹고 자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챙기겠네. 자네들의 손이 단 1초도 닿게 하지 말게. 사단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마강일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천지인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월권? 지휘 계통? 좋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중령 마강일, 그대를 독수리 대대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한다. 이는 사단장 천지인의 명령이다. 새벽의 어스름이 걷히고 화천의 차가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독수리 대대의 진짜 어둠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천지인은 피멍이 든 병사의 얼굴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앓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와 부패의 민낯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강철의 부대를 좀먹는 암덩어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겠다고. 독수리 대대의 태양은 떴으나 그 빛은 부대원들의 얼어붙은 얼굴을 녹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빛은 밤사이 감춰졌던 공포의 실루엣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새벽의 정적을 찢으며 사단 마크가 선명한 헌병대 지프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육중한 전투와 소리와 함께 사단 헌병대장인 흑표범 류승룡 중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은 언제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 뒤를 이어 감찰 참모실의 간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그들은 사단장의 호출을 받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했다. 전쟁 영웅 마강일 중령의 부대에 그것도 사단장이 직접 지휘권을 박탈할 만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충성, 이기자, 헌병대장 류승룡 중령, 사단장님 호출 받고, 류 중령. 말은 짧게 하지. 천지인 소장은 이미 마강일의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래 주인이었던 마강일과 황귀태는 마치 포로처럼 무장한 헌병들의 감시 아래 사무실 구석에 서 있어야 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독수리 대대 전체를 봉쇄한다. 천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대대장 마강일 중령, 행정보급관 황귀태 상사. 두 사람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분리 감금 조치하게. 두 사람이 단 한마디도 말을 섞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사단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마강일이 처음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영웅의 가면이 벗겨지고 당황한 야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증거도 없이 일개 사병의 말만 듣고 지휘관을 이렇게 모욕하셔도 되는 겁니까? 상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천지인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모욕? 마 중령. 자네가 영웅이라는 칭호 뒤에 숨어 저지른 짓들에 비하면 이건 모욕 축에도 끼지 못해. 자네가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네의 모든 것을 군단과 본부에 보고할 걸세. 류 중령, 당장 집행하게.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마강일과 황귀태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황귀태는 뱀처럼 교활한 눈을 빛내며 마지막까지도 주변을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문 밖에 대기 중이던 다른 부사관들에게 향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입을 다물라. 두 사람이 끌려나가자 대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천지인은 감찰 참모를 불렀다. 지금 즉시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1:1 면담한다. 나와 감찰 참모 헌병대장. 셋이서 각기 다른 방에서 동시에 진행하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병사들부터 면담하는 것이. 아니. 천지인이 잘라 말했다. 저 괴물들이 이렇게까지 날뛸 수 있었던 건 중간 간부들의 암묵적인 동조 혹은 의도적인 방관이 있었기 때문이야. 머리부터 치지 않으면 꼬리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아. 독사의 둥지를 부수려면 그 둥지를 지키는 작은 뱀들부터 걷어내야 하네. 면담은 즉각 시작되었다. 첫 번째 대상은 일중대장이었다. 그는 사단장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앞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일중대장 대위 백무진. 사단장님께. 백대위. 안께. 자네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나?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지. 기만을 일병 말일세. 그 끔찍한 구타 흔적을 자네는 정말 몰랐나? 그것은 김일병이 훈련 중 부주의로. 거짓말. 천지인이 책상을 내리쳤다. 자네는 지휘관이야.
부모들이 피눈물로 키운 아들을 나라에 맡겼는데 그 아들이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훈련 중 부상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했나? 자네의 눈은 장식인가 아니면 자네도 공범인가? 백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대대장님께서 대대장 핑계 대지 마. 자네는 중대장이야. 자네 병사들을 지킬 첫 번째 방패막이라고. 그런데 자네는 방패는커녕 그 폭력에 등을 돌렸어. 자네 지금 당장 보직 해임이야. 헌병대 이자도 당장 격리 조치해. 첫 번째 면담부터 폭풍이 몰아쳤다. 두 번째, 세 번째 중대장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몰랐다. 대대장님이 무서워서 부대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천지인은 깨달았다. 이것은 마강일과 황귀태 단 두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긴 간부 전체의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전쟁 영웅이라는 마강일의 후광 아래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숨겨왔던 것이다. 한편 황귀태와 함께 병사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부사관들의 면담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들은 류승룡 중령의 날카로운 신문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중사 박철곤, 저는 황 상사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사 조용필, 병사들 군기를 잡기 위한 가벼운 얼차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계산만이 번득였다. 천지인은 지휘통제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독수리 대대 병사 전원이 완전 군장을 한 채 미동도 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단장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에게 사단장은 그저 지나가는 권력일 뿐 진짜 공포는 따로 존재하는 듯했다. 류중령, 예, 사단장님. 저 병사들의 눈을 보게. 저들은 지금 나를 믿지 않아. 우리가 떠나면 다시 시작될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어. 저들의 공포를 깨트릴 증거가 필요해. 저들 눈앞에서 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래야만 입을 열 거야. 천지인은 결심했다. 간부들의 철의 장막을 뚫을 수 없다면 가장 약한 고리, 가장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파고들어야 했다. 감찰참모. 예. 지금부터 독수리 대대 전 병사 1:1 면담을 실시한다. 단 조건이 있다. 천지인의 눈이 강렬한 빛을 뿜었다. 면담 장소는 이곳 대대 본부가 아니다. 사단 본부 내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안전한 방으로 한다. 헌병들이 직접 병사들을 호송하고 면담이 끝난 병사들은 절대 이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는다. 사단 의무대나 휴양소에 격리 보호 조치한다. 그녀는 병사들을 공포의 근원지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사단 의무대로 후송된 김하늘 일병. 내가 지금 직접 가보겠네. 천지인은 이것이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이었고 자신은 이제 막 그 일각을 건드린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빙산의 본체는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박고 있을 터였다. 사단 의무대는 독수리 대대와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사단 본부 직할의 안전지대였다. 천지인 소장이 도착했을 때 김하늘 일병은 막 응급처치를 마치고 1인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사단장 직속 부관의 철저한 감시 아래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들 나가 있게. 천지인은 의무관과 간호장교, 심지어 자신의 부관까지 모두 물렸다. 텅 빈 병실에는 긴장된 소독약 냄새와 김일병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천지인은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그리고 별 2개가 빛나는 견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침상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았다. 김하늘 일병은 붕대로 감긴 팔과 약이 발린 멍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여전히 공포에 질려 사단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하늘 일병. 천지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아침에 그 얼음 여왕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괜찮다. 여기는 독수리 대대가 아니야.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네. 마 중령도 황 상사도 없어. 김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성대를 올가매고 있었다. 물이 마시고 싶나? 천지인이 직접 물을 따라 건넸다. 김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마시게. 채알라.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김일병의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사단장님. 그래. 말하게.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탈영병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그 말에 천지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어린 병사는 자신이 당한 끔찍한 폭력보다 그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하늘아. 천지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는 피해자야. 절대로 탈영병이나 관심병사가 아니네. 내가 이 천지인의 두 어깨에 달린 별을 걸고 약속하지. 자네를 그렇게 만든 놈들을 내 손으로 모조리 군복을 벗겨 법정에 세울 걸세. 그 순간 김하늘 일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흐흐흐.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드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터져나왔다.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는 어머니처럼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참을 울던 김일병이 조금 진정되자 천지인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줄 수 있겠나? 왜? 그들은 자네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김일병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타나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황귀태 상사는 저희 부모님께 매달 돈을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뭐라고? 제가 훈련소 성적이 좋아서 좋은 보직을 받게 해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매달 100만 원씩을. 천지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못 보내드리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일병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황 상사가 저를 대대장실로 불렀습니다. 마강일 대대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마 중령님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내 놈 하나 때문에 부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니 황 상사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대대장실 옆에 딸린 작은 창고에서 지옥이 펼쳐졌다. 황귀태는 대검의 손잡이로 김일병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마강일은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병사들도 부모님의 직업이나 재산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돈을 상납받았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천지인은 분노로 이가 갈렸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조폭 집단이었다. 증거가 있나? 그들이 돈을 요구하고 자네를 폭행했다는 증거 말일세. 전역한 선임 중에 모든 것을 기록한 분이 계십니다. 황 상사의 비밀 장부.
그 장부가 들어있는 저장장치, 그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군가, 이름이 뭔가, 최강호 병장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다. 천지인은 즉시 헌병대장 류승룡을 병실 밖으로 호출했다. 류중령, 지금 당장 사복 헌병 2명을 서울로 급하게. 최강호라는 전역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든 그를 이곳 화천으로 데려와야 하네. 그가 이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어. 한편 사단 본부에서는 독수리 대대 병사들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병사들 역시 침묵의 맹세를 한 듯 입을 열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폭행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의 보호 조치를 믿지 못했다. 그들의 몸에는 황귀태와 그 일당이 새긴 공포의 낙인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다. 바로 그때 천지인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군단 사령부, 그녀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었다. 천 소장, 지금 뭐 하는 건가? 군단장의 목소리는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는 들었네만 일개 사병 하나 다친 걸로 전쟁 영웅의 부대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나? 마 중령이 누군가? 자네도 알 텐데. 그 사람 참모총장님과도 막역한 사이야. 군단장님.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저는 지금 전쟁 영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 병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짐승처럼 폭행한 범죄자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천 소장,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직 증거도 없지 않나? 지금 당장 마 중령 풀어주고 부대 정상화시키게. 이 일은 군단 감찰에서 조용히 처리할 테니 자네는 손 떼. 불가능합니다. 천지인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제 병사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지휘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은 제가 끝을 봅니다. 만약 참모총장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하신다면 저는 제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천지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대대 내부의 비리가 아니었다. 마강일은 자신의 영웅이라는 명성과 윗선의 인맥을 방패 삼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리고 군단, 어쩌면 그 이상까지 이 부패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천지인은 이제 거대한 적과 싸워야 했다. 밖으로는 자신을 억누르려는 상부의 압력, 안으로는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못하는 병사들의 침묵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고쳐맸다. 좋다. 이기자 부대의 사단장이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시간이 흐르고 독수리 대대 병사들의 면담은 소득 없이 끝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안전한 격리 장소로 이동했지만 그들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마강일 중령이 군단장, 심지어 참모총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다. 사단장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천지인은 초조해졌다. 김하늘 일병의 증언은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강일의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최강호라는 전역자의 증언과 그가 가졌다는 비밀 장부가 절실했다. 그때 류승룡 헌병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지휘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찾았습니다. 최강호 병장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류중령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뭔가?
면담을 마치고 격리되던 병사 중 한 명이 이진우 병장이라는 병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더니 청소 도구함에 숨겨두었던 이걸 저에게 건네주고 갔습니다. 이진우 병장, 면담 기록을 보니 그 병사 역시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병사입니다. 하지만 이걸 건네주며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늘이 형처럼 당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천지인이 비닐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황귀태의 비밀 장부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진우 병장은 행정병 출신으로 황귀태의 신임을 얻어 이 장부를 관리하는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황귀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본 데이터를 전부 복사해 두었던 겁니다. 천지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컴퓨터에 연결하게. 감찰 참모가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이진우 병장이 함께 적어준 쪽지에는 암호가 적혀 있었다. 독수리. 파일이 열리는 순간 지휘통제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지옥의 기록이었다. 파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재정관리대장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독수리 대대 전 병사의 이름과 그 부모의 직업, 재산 정도가 등급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달 부대 발전 기금, 간부 회식비, 대대장님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상납받은 금액이 날짜별로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돈은 황귀태를 거쳐 마강일에게 전달되었고 그중 일부는 다시 상급부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에이, 이럴 수가. 참모장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두 번째 파일에 있었다. 파일명은 특별관심 병사 관리 기록이었다. 이건 천지인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하늘 일병을 포함한 열댓 명의 병사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파일에는 날짜와 함께 징계 내역이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김하늘 일병, 금일 상납금 미입금, 사유 집안 사정, 징계 대검 손잡이 타격 10회, 특이사항 반항적 태도 보임, 이찬솔 이병, 작업 속도 불량, 징계 야간 방독면 착용 취침, 특이사항 호흡 곤란 호소, 박지훈 상병, 대대장님께 대한 불손한 태도, 징계 굶김 조치 이틀, 특이사항 탈수 증세 보임. 그것은 징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귀태와 마강일이 자신들의 쾌락과 통제를 위해 자행한 고문 일지였다. 심지어 구타당에 피멍이 든 병사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천지인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오히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단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죄책감을 느꼈다. 류중령.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강철의 불꽃이었다. 지금 당장 분리 감금 중인 마강일과 황귀태, 그리고 이 관리 기록에 이름이 오르내린 모든 부사관 놈들을 전부 대대장실로 다시 끌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병장, 그 용기 있는 병사도 함께 데려오게. 내가 직접 그를 보호하겠네. 몇 분 뒤 대대장실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강일과 황귀태는 자신들의 범죄가 기록된 외장 하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고 있었다. 사단장님, 언제까지 이 부당한 감금을 계속하실 겁니까? 군단장님께. 닥쳐라 마강일. 천지인이 고함을 질렀다. 자네가 믿는 그 군단장,
아니 참모 총장 할아버지가 와도 오늘은 자네를 구해주지 못해. 천지인은 대대장실의 대형 화면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특별 관심 병사 관리 기록 파일을 열었다. 이게 뭔가? 조작이다. 저놈이. 저 이진우 저놈이 조작한 거다. 황귀태가 이진우 병장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발악했다. 하지만 마강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저 파일이 진짜임을 알았다. 화면에는 김하늘 일병이 피멍이 든 채 쓰러져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다. 마강일 중령. 천지인이 그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 자네는 그저 군복 입은 수금업자이자 부하들을 고문하며 희열을 느낀 변태 살인마에 불과했어.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건 부대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때였다.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던 이진우 병장이 앞으로 나섰다. 아니야. 그가 울부짖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어. 너희는 그걸 즐겼잖아. 하늘이 형이 살려달라고 빌 때 너희는 웃고 있었잖아. 이진우 병장의 절규는 독수리 대대를 짓누르던 침묵의 맹세를 깨뜨리는 천둥 소리였다. 류승룡 중령. 천지인이 명령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저 두 놈을 포함하여 이 고문 일지에 가담한 모든 부사관을 지금 이 시간부로 전원 체포한다. 체포? 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마강일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영웅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천지인은 그를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용서를 빌 상대는 내가 아니야. 자네가 짓밟았던 저 어린 병사들이다. 헌병들이 마강일과 황귀태 그리고 그 일당들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끌고 가. 강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독수리 대대를 지배했던 지옥의 왕국이 무너져 내렸다. 천지인은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저 얼어붙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봄이 왔음을 알려줄 차례였다. 차가운 연병장의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던 왕과 귀족들이 헌병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강일 중령, 황귀태 상사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병사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부사관 무리들. 그들의 절규와 저항은 새벽 공기 속에 무의미하게 흩어졌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해방의 기쁨이 아니었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공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한바탕의 꿈일지도 모른다는 불신. 만약 사단장이 떠나고 이 쇼가 끝난다면 살아남은 가해자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더 끔찍한 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체념이었다. 그들의 눈은 사단장 천지인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기대도 환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천지인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그녀는 대대 본부 앞에 설치된 지휘대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제7보병사단 독수리 대대 병사들에게 사단장 소장 천지인이 명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화천의 골짜기를 울렸다.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병사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파고들었다. 고개 들어라.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여전히 죽어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이곳에서 지옥을 보았다. 천지인은 원고 따위는 보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명의 병사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상처투성이의 얼굴들, 그리고 이진우 병장처럼 공포 속에서도 용기를 낸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병사들의 대열이 미세하게 술렁였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조국을 지키러 왔다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한 것은 명백한 범죄의 피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사단장으로서 그 피해를 막지 못했다. 천지인이 천천히 자신의 전투모를 벗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별 2개가 빛나는 장군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단장으로서 여러분을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순간이었다. 대열 어딘가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한 명의 울음은 옆의 병사에게 전염되었고 순식간에 수백 명의 울음소리가 되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었다는 안도감이 터져나온 새벽의 함성이었다. 병사들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어떤 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다. 그 어떤 군대 점호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나약하지만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다. 천지인은 그들이 충분히 울도록 기다려주었다. 한참 뒤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강철이 되어 있었다. 이제 끝났다. 오늘부로 독수리 대대는 해체 수준의 재편을 명한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간부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전원 직무에서 배제되며 사단 헌병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동료 이진우 병장. 천지인이 이진우 병장을 단상으로 불렀다. 이 병장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이 병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모두를 위해 빛을 밝힌 용기 있는 군인이다. 사단장은 이 병사의 용기를 치하하며 이 병사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전역한 이후의 삶까지도 사단장의 모든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보호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다. 천지인은 직접 자신의 어깨에 붙어있던 이기자 부대 마크를 떼어 이진우 병장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거운 사단장의 약속의 징표였다. 병사들의 눈에 드디어 희망이라는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단장, 내 병사들. 지금 이 순간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독수리 대대 소속이 아니다. 전원 사단 본부 직할 휴양소로 이동하여 충분한 휴식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께는 이 사단장이 직접 모든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하겠다. 또한 이 시간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부조리, 모든 폭력, 모든 갈취를 사단 직속 특별신고실에서 전부 듣겠다. 단 한 명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다. 한 명의 가해자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단장의 철의 약속이다. 연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울음이 아닌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박수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화천의 하늘을 뒤덮었다. 이기자 구호가 아닌 그저 와 하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한편 다시 대대장실로 돌아온 천지인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류승룡 헌병대장이 판도라의 금고였던 외장 하드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사단장님,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류중령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단순한 금품 갈취가 아닙니다. 마강일과 황귀태는 부대 유류를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팔아넘겼고 병사들의 휴가와 보직을 돈을 받고 거래했습니다. 심지어 군납 비리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군납 비리? 예.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부식과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 업체가 납품한 장비들은 전부 기준 미달의 불량품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썩은 식자재를 먹고 금방 망가지는 장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미친놈들. 천지인은 주먹을 쥐었다. 이것은 부하들을 괴롭힌 것을 넘어 부대의 전투력을 고의로 좀먹은 이적 행위였다. 그 상납 장부. 상급 부대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부 암호화된 차명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정기적입니다. 마강일 혼자서 벌인 일이라고 보기엔 바로 그때였다. 지휘 통지실에 붉은색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사령부 즉 군단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천지인은 류중령에게 눈짓을 보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칠성 사단장, 천소장, 지금 뭐하는 짓이야? 수화기 너머로 군단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개 대대 하나 감찰하면서 사단장 직권으로 지휘관을 체포해. 자네가 군법 위에 있어? 당장 마 중령 풀어주지 못해.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군단장님, 마강일 중령은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는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고문과 갈취, 그리고 군납 비리를 저지른 중범죄자입니다. 뭐? 고문? 비리? 그게 무슨? 자네 말 조심해. 마 중령이 누군지 몰라. 그 사람 참모총장님 라인이야. 자네가 지금 건드린 게 뭔지 알기나 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드린 것은 썩어 문드러진 암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대에 기생하는 이 암덩어리를 도려낼 생각입니다. 이 여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건 명령이야. 당장 수사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군단 감찰실로 이관해.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그리고 자네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질 준비하게. 천지인, 불가능합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군단장님. 이 사건은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는 방금 전 이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와 군 검찰 중앙수사단에 직보했습니다. 뭐라고? 군단장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갈라졌다. 자네, 나를 군단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단장님, 천지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이미 군단장님께서 처리하실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의 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류승룡 중령이 침을 꿀꺽 삼켰다. 사단장님, 정말 국방부에 직보하셨습니까? 천지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방금 하려고 했네. 그녀는 류중령에게 외장하드를 건넸다. 지금 당장 헬기를 띄우게. 류중령, 자네가 직접 이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용산으로 가게. 군단이 아니라 국방부로 가서 조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이건 내 직인이 찍힌 친서일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천지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진짜 전쟁은 저놈들의 배후에 있는 윗선과의 싸움이다. 천지인 소장의 월권에 가까운 직보 조치는 육군 본부와 국방부를 동시에 뒤집어 놓았다. 전쟁 영웅 마강일 중령의 체포와 그가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 내용은 순식간에 군 상층부의 최고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상납 장부에 적힌 상급 부대 관리비라는 항목은 그 돈의 행선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공포를 낳았다.
군단장은 격노했지만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입한 이상 7사단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바로 육군 본부 감찰실을 움직인 것이다. 이틀 뒤 7사단 사단장실에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소장 장세황. 그는 천지인과 동기였지만 야전 지휘관이 아닌 오로지 본부에서 정무 감각만으로 별을 단 인물이었다. 그는 군 상층부의 해결사로 불렸고 그의 방문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천장군. 오랜만이군. 이런 험지에서 고생이 많아. 장세황은 뱀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천지인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용건만 말하게. 장장군. 장세황은 으쓱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성격하고는 여전하군 얼음 여왕. 좋아, 본론부터 말하지. 마강일 중령권 덮개. 더 정확히는 꼬리만 자르고 덮으라는 게 윗분의 뜻이야. 황귀태 그 미친 상사 놈하고 가담한 부사관 몇 놈, 거기에 중대장들 선에서 마무리 짓게. 마 중령은 지휘 책임을 물어 한직으로 보내는 선에서 끝낼 거야. 이유는 천지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마르고 차가웠다. 이유? 천장군. 자네도 알잖나. 마강일은 그냥 중령이 아니야. 그는 육군의 얼굴이야. 전쟁 영웅이라고. 그런 그가 부하들을 고문하고 돈이나 뜯었다는 게 알려지면 군 전체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나? 국민들이 우리 군을 뭐라고 보겠어? 대의를 위한 희생일세. 대의. 천지인이 실소했다. 장장군. 자네가 말하는 대의라는 게 썩어 빠진 장성 몇 놈의 안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피멍이 들고 뼈가 부러져가며 지옥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내 병사들의 목숨을 말하는 건가? 천지인. 말 조심해. 장세왕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날카로운 본 모습이 드러났다. 자네가 지금 누구에게 대드는지 잊었나? 이건 참모 총장님의 뜻이기도 해. 자네가 확보한 그 장부, 그거 당장 본부 감찰실로 넘기게. 마강일이 챙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은 알아서 덮겠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단장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7사단 관할 구역의 거대한 전술 지도를 바라보았다. 장세황. 저기가 어딘지 아나? 네. 화천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험한 곳. 그리고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 여기서 내 부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어붙은 철책을 지키고 있어. 자네가 말하는 군의 명예는 저기서 나오는 거야. 자네 같은 놈들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건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걸세. 그리고 하나 더. 자네가 말하는 그 윗분에게 전하게. 천지인이 몸을 돌려 장세왕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건 천지인이 맞는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더 내 수사에 외압을 가하려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을 저격하겠네. 내가 가진 모든 것 말이야. 자네가 뭘 가졌는데? 고작 그 외장 하드 하나? 그걸로 참모 총장실을 겨눌 수 있을 것 같아? 자네야말로 순진하군, 천지인. 자네가 그러고도 별을 달았나? 그깟 증거, 우리가 증거 능력 없음으로 만들면 그만이야.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세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지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자네의 그 얼음 같은 고집이 자네의 그 별을 녹여버릴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내일 다시 오겠네. 그때까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지.
장세왕이 거만하게 사단장실을 나갔다. 천지인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세왕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힘이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그 상자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 그들이 절대 덮을 수 없는 그들의 목을 직접 겨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때 류승룡 중령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사단장님, 찾았습니다. 서울로 급파했던 헌병대가 김하늘 일병이 말했던 전역자 최강호 병장을, 아니, 이제 최강호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지? 그가 만나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군대라면 치를 떤다며 저희 헌병들을 보자마자 도망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식당에 숨어 대치 중이라고. 천지인은 즉시 전투모를 집어들었다. 헬기 띄워. 당장 서울로 간다. 예. 사단장님께서 직접. 그래. 이 싸움의 마지막 열쇠는 그 친구가 쥐고 있는 것 같군. 장세왕이 다시 오기 전에 그 열쇠를 손에 넣어야 해. 몇 시간 뒤 서울의 한 허름한 골목길. 사복 헌병들이 포위한 작은 국밥집 문을 열고 전투복 차림의 천지인 소장이 들어섰다. 주방 구석에서 칼을 쥔 채 경계하던 청년 최강호가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뭐야? 별 2개? 천지인은 모든 헌병을 물렸다. 최강호 씨, 맞나? 네. 당신들 나 잡으러 왔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도망친 거야.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겁에 질린 짐승의 모습이었다. 잡으러 온 게 아닐세. 천지인이 천천히 다가갔다. 부탁하러 왔네. 자네의 후임들이 겪었던 그 지옥을 끝내달라고. 자네의 손으로. 웃기지 마. 내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알아? 뭘 당했는지 아냐고. 당신들도 다 똑같아. 덮을 거잖아. 마강일 그게 자식. 절대 안 무너져. 무너뜨릴 걸세. 아니, 이미 무너뜨렸네. 천지인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김하늘 일병일세. 자네가 도망친 뒤 자네가 맡았던 그 고통을 이 아이가 전부 받고 있었어. 사진에는 피멍으로 얼룩진 김하늘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최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쥐고 있던 칼이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늘이. 이 개자식들이. 황귀태와 마강일은 지금 내 손에 있네. 하지만 그들 뒤에 있는 몸통이 이들을 빼내려 하고 있어.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하네. 자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 황귀태의 진짜 비밀 장부. 김하늘 일병이 자네가 가지고 나갔다고 했네. 최강호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부. 없어요. 하지만 황귀태. 그 자식. 자기도 마강일한테 배신당할까봐 보험을 들어놨어요. 마강일이 윗선에 돈을 상납하는 장면. 그걸 몰래 찍어놨어요. 그 영상. 내가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놈의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어요. 천지인의 눈이 격렬하게 타올랐다. 영상과 목소리. 그것은 그 어떤 장부보다도 강력한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강철의 창이었다. 그 영상. 지금 어디에 있나? 제 방 천장에 숨겨놨어요. 최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복수심에 불타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하늘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도망친 뒤 그 모든 고통을 물려받았을 후임을 생각하자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천지인은 즉시 류승룡 중령에게 눈짓을 보냈다. 류 중령은 조용히 헌병들을 이끌고 최강호의 원룸으로 향했다. 국밥집 안에는 다시 천지인과 최강호 단둘만이 남았다. 무섭네. 천지인이 말했다. 아니, 무서웠겠지. 그 지옥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건 목숨을 건 용기였을 테니까. 최강호 씨, 자네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 자네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지켜낸 증인이었던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자네를 찾았군. 천지인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내 직통 번호일세. 지금부터 자네는 군의 보호를 받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자네의 그 용기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네. 잠시 후 류 중령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저장 장치 USB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상기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강일 뿐만이 아닙니다. 천지인은 헬기 안에서 노트북으로 그 보험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것은 황귀태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들이었다. 영상 속에서 마강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장군님. 물론입니다. 이번에 참모총장님 사모님 생신 선물은 예, 저희 독수리 대대에서 성의를 모아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저를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예. 그럼 충성.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자 통화 상대방의 정체가 드러났다. 바로 어제 천지인을 찾아왔던 육군 본부 감찰실장 장세왕 소장이었다. 천지인의 얼굴은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졌다. 마강일이 전쟁 영웅이라는 명성으로 부대를 사유화하고 장세왕은 그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참모총장 라인에 상납할 검은 돈을 챙겨왔던 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공생 관계였다. 천지인은 헬기가 7사단 사령부에 착륙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 비서실인가? 지금 즉시 육군 본부 감찰실장 장세왕 소장에게 연락하게. 내가 그가 원하는 답을 주겠다고.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오라고 전하게. 1시간 뒤 장세왕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시 사단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천지인이 결국 자신의 현실적인 협박에 굴복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천장군. 역시 현명한 판단을 했군. 그래야지. 우리가 싸울 상대는 북한이지 우리끼리. 안게. 천지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장세왕은 순간 불쾌했지만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그 장부 원보는 천지인은 대답 대신 사단장실의 대형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최강호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예, 장군님. 물론입니다. 이번에 참모총장님 사모님 생신 선물은 모니터 속에서 마강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장세왕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어제 천지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렸다. 그깟 증거. 우리가 증거 능력 없음으로 만들면 그만이야. 이게 뭐야? 조작이야. 이건 장세왕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조작? 천지인은 책상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내 눌렀다. 자네가 지금 누구에게 대드는지 잊었나? 이건 참모총장님의 뜻이기도 해.
자네가 확보한 그 장부, 그거 당장 본부 감찰실로 넘기게. 녹음기에서는 바로 어제 이 방에서 장세황 자신이 천지인을 협박했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에이, 천지인. 내가. 장세황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음 여왕을 얕봤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세황. 천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말했지. 강철도 녹여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자네는 몰랐을 거야. 그녀의 차가운 손이 장세황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강철은 불에 벼려져야 비로소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살려주게. 천장군. 제발. 이건 내 선에서. 아니, 참모 총장님은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건가? 늦었어. 천지인은 사단장실 문을 활짝 열었다. 문 밖에는 류승룡 헌병대장과 함께 어깨에 국방부 조사본부 마크를 단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천지인이 헬기에서 전화를 건 곳은 장세황이 아니었다. 바로 류중령을 통해 직보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앙수사단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장세황 소장.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직권 남용, 수사 방해, 그리고 특수 뇌물 수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세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전쟁 영웅을 방패 삼아 군을 좀먹던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그들의 목을 직접 겨눈 강철의 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천지인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장세황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류중령. 지금부터 시작일세. 장세황을 통해 참모총장실까지 이 부패의 고리를 모조리 끊어버릴 걸세.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 그녀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장세황 소장의 긴급 체포. 그것은 단순한 장성 하나의 낙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나아가 국군 전체를 지탱해온 거대한 이너 서클의 심장부에 꽂힌 강철의 비수였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충청남도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 본부는 말 그대로 뒤집혔다. 별들의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모든 전화는 불이 났다. 전쟁 영웅 마강일의 비리에서 시작된 이 화천의 불이 이제는 자신들이 앉아있는 옥좌까지 태우러 온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와 공포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했다. 제7보병사단장, 얼음 여왕 소장 천지인. 그녀는 감히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을 넘어 용의 목을 베러 온 전사였다. 장세황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 새벽 천지인은 육군 참모총장의 호출을 받았다. 즉시 계룡대로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소환장이었다. 사단 지휘부의 참모들은 모두 사색이 되었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혼자 가시면. 사단장님,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문 장군을 비롯한 참모들이 결연하게 말했지만 천지인은 그들을 제지했다. 아니, 이건 자네들이 낄 싸움이 아니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별 2개가 선명한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건 별들의 싸움이야. 그리고 나는 내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달았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아이들을 위해 이 싸움을 끝내러 가는 걸세. 그녀는 헬기에 올랐다. 화천에 얼어붙은 땅을 뒤로하고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 계룡대로 향했다. 육군 본부 참모총장실.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모든 권위와 역사가 집약된 그 방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권율은 거대한 태극기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왔나? 권율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늙은 사자의 포효처럼 낮고 무거웠다. 충성. 칠성 사단장 소장 천지인. 총장님 호출받고 복귀했습니다. 천지인은 방 한가운데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권율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4개의 별이 무겁게 빛났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임무? 권율이 실소했다. 자네의 임무가 이 육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나? 장세왕 소장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이 군을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조직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썩은 상처를 덮고 진실을 은폐하며 범죄자들을 비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참모 총장님의 안위를 보필해왔겠지요. 천지인. 권율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지금 감히 총장님. 천지인은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오늘 사단장 천지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 USB 하나를 꺼내 총장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바로 최강호가 목숨 걸고 지켜냈고 장세왕을 무너뜨렸던 그 영상의 원본이었다. 저는 오늘 끔찍한 고문 속에서 죽어가던 내 병사들 김하늘 일병, 이진우 병장, 그리고 최강호 예비역 병장의 어머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안에는 총장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장세왕 소장과 마강일 중령이 어떻게 총장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사리사욕을 채웠는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권율의 시선이 저장 장치에 고정되었다. 천장군,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이까짓 걸로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장 자네를 보직 해임하고 불명예 전역시키는 것도 내 손가락 하나로 가능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 천지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총장님께서는 언론을 막으실 수 있습니까? 뭐? 이 영상의 사본은 지금 이 시각 국방부 조사본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제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권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협박이 아니었다. 얼음 여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던진 것이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저는 군인입니다, 총장님. 천지인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별을 손으로 짚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에서 떨고 있는 제복 입은 아들들입니다. 저는 썩어 빠진 장성 몇 명의 명예가 아닌 제 아들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총장님. 이 모든 것을 안고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군인의 명예로 이 썩은 고리를 총장님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시겠습니까? 권율은 무너져 내리듯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성이 고작 별 2개를 단 여장군, 아니 제 자식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내가 적군. 며칠 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육군 참모총장 권율 대장이 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강일, 황귀태, 장세왕을 비롯한 수십 명의 현역 간부 및 장성을 직권 남용,
특수뇌물, 살인 미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쟁 영웅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과 그들만의 부패 카르텔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재판의 날이 밝았다. 군사법원 최고법정. 피고인석에는 한때 전쟁 영웅과 육군 엘리트로 불렸던 자들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강일, 황귀태, 장세황.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패배자의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증인석. 그곳에는 김하늘 일병과 이진우 병장, 그리고 예비역 최강호가 나란히 섰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군 검사가 김하늘 일병에게 물었다. 증인. 피고인 마강일이 증인에게 너 하나 때문에 부대 운영이 안 된다며 폭행을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김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피고인석의 마강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강일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김하늘은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저는 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김하늘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곳에는 저 이전에 최강호 선임님이 계셨고 저와 함께 이진우 후임이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피고인 마강일은 영웅도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군복 뒤에 숨은 가장 비겁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최강호와 이진우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영상과 장부 그리고 그들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마강일과 황귀태는 끝까지 강군 육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그들의 고문 일지가 공개되자 방청석은 분노로 들끓었다. 최종 선고. 재판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마강일. 징역 30년. 피고인 황귀태. 징역 25년. 피고인 장세황. 징역 15년. 관련된 모든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모든 훈장과 연금은 박탈당했다. 법정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처절한 정의의 심판장이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김하늘과 이진우, 최강호의 앞에 천지인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향해 가장 굳건하고 명예로운 경례를 붙였다. 자네들이 이겼네. 자네들이 이 군대를, 이 나라를 지켜낸 진짜 영웅일세. 세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간이 흘러 화천에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독수리 대대는 완전히 해체된 후 새빛 대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부조리와 폭력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사단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통과 신뢰의 부대로 거듭났다. 천지인 소장은 그곳을 다시 찾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아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부임한 젊은 대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족구를 차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이제는 상병 계급장을 단 김하늘이 막 자대로 전입 온 신병의 전투화 끈을 메어주고 있었다. 야, 임마. 끈을 이렇게 매면 어떡해. 행군하다 발 다 까진다. 이리 줘봐. 내가. 아니, 형이 가르쳐 줄게.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했지만 천지인에게는 그 어떤 승전보보다도 가슴 벅찬 광경이었다. 김상병. 충성. 이기자. 사단장님. 김하늘이 화들짝 놀라 경례를 붙였다. 그의 뺨에는 더 이상 피멍이 없었다.
건강한 혈색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신병. 가르치는 솜씨가 제법이군. 아, 아닙니다. 그저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 다시는 누구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김하늘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사단장님, 저 내년에 전역하면 법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법? 예.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멋진 군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천지인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하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래. 자네라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걸세. 이 나라의 정의를 부탁하네. 천지인은 새빛 대대를 나와 사단에서 가장 높은 곳 최전방 감시 소초 GOP로 향했다. 철책 너머 북녘의 땅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남쪽의 이 땅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녹슨 철책이 아닌 그 철책을 지키고 선 늠름한 자신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얼어붙은 땅이나 차가운 규율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강철은 무기나 계급장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로를 보듬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천지인의 얼음 같던 얼굴 위로 화천의 따스한 봄볕 같은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지켜낸 강철의 부대에는 그렇게 얼음과 강철을 뚫고 가장 눈부신 봄이 오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